공유되고 있어. 네, 잠시만요. 네, 유튜브 광고 속 돈과 욕망에 관하여 발표하게 된 미디어 정책 시조 발표자 이하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주제 선정 당시에 주변에서 쉽고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제를 다루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녀노소 어떤 주제로든 유튜브를 즐겨보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는 점과 아직 뒷광고 논란이 사그러지기 전이었다는 점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유튜브 내의 광고에 대해 다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수익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유튜브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시작으로 유튜브 내 광고 정의와 수익 창출, 그에 따른 다양한 논란들을 차례로 설명한 뒤 저희 조원들이 생각해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유튜브라는 명칭은 사용자 본인을 가리키는 U와 미국 영어에서 텔레비전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튜브를 합친 것입니다. 즉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5년 2월 페이팔 직원이었던 체드 할리, 스티브 천, 자베드 카림이 공동으로 창립했으며 한국어 서비스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용자가 갈수록 더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의 수익 창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창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모든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넘어야 하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 시 체크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채널이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구독자 수와 유효 시청 시간을 최소 조건으로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또 구글 계정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추가적이고 세분화된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한 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에 서명하여야 하고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은 한 개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된 후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광고 수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버레이, 동영상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단 만 18세 이상이거나 애드센스를 통해 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채널 멤버십을 통한 방법입니다. 채널의 회원이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한 유료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이모티콘이 있다는 등과 같은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구독자 3만 명을 초과하여야지 채널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는 팬들이 채팅 스트림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 표시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인데요. 어, 이전에 상품 섹션에 대해서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상품 섹션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섹션은 팬들이 보기 페이지에 진열된 공식 브랜드 상품을 둘러보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상품 섹션은 구독자 수 10,000명이 초과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슈퍼챗과 슈퍼 스티커에 대한 얘기인데요. 팬들이 채팅 스트림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 표시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 섹션과 슈퍼챗 그리고 슈퍼 스티커 또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제거하는 대신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한 수익 창출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의 종류입니다. 스킵이 가능한 트루뷰 광고와 최대 6초까지 송출이 가능하고 길이가 비교적 짧기에 모바일 시청자를 타겟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퍼 광고, 또 브랜드를 끝까지 노출시켜야만 해서 건너뛰기가 없이 15초에서 20초 정도로만 진행되는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게시되어 단가가 매우 높은 광고인 마스트헤드와 마스트헤드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ROM 광고가 있는데요. ROM은 모바일 앱에서만 제한적으로 유저당 2, 3회로 한정되어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따라서 마스트헤드보다는 단가가 좀 더 낮아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영상 하단 20% 부분에만 게재되는 오버레이 광고, 유튜브 영상에 표시될 수 있게 만든 CTA 유도 팝업인 스폰서 카드가 있습니다.
이 스폰서 카드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동영상에 포함된 제품 등 동영상과 관련이 있는 콘텐츠가 표시되는 것으로 이 카드의 티저가 몇 초 동안 표시되는 등의 방식입니다. 눈에 되게 잘 띄기 때문에 시청자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광고인 트루뷰 광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루뷰 광고는 시청자가 스스로 광고 스킵이 가능한 광고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트루뷰 광고는 인스트림 광고와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트림 광고란 동영상이 시작되면 나오는 광고, 앱 또는 구글 디스플레이 재생 시 송출되는 광고입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오른쪽 상단에는 링크 배너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웹사이트 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최대 3분까지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는 유튜브 검색 결과와 관련한 동영상 옆 또는 유튜브 모바일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하는 위치에 게시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는 사용자가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한 후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에 관심이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동영상을 노출하는 것이므로 도달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인스트림 광고와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는 각각 CPV 입찰과 CPM 입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PV 입찰은 시청자가 동영상을 30초 지점까지 시청하거나 동영상과 상호작용하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웹사이트로 유입,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영상 광고가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광고 전체를 시청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CPM 입찰은 광고의 노출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수익 측정 도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PM이란 광고가 1000번 재생될 때마다 광고주가 유튜브에 지불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CPM도 그냥 CPM과 재생 기반의 CPM이 있는데요.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CPM은 광고 노출로 발생하는 광고주의 비용에 초점을 맞추지만 재생 기반 CPM은 하나 이상의 광고가 포함된 동영상 재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주 비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광고주가 광고비를 많이 지불할수록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CPM은 광고주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크리에이터의 동영상과 잠재 고객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보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조회수가 광고 조회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노란 딱지와 같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일부 동영상에게는 광고가 아예 게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CPM과 비슷한 개념으로 RPM이 존재하는데요. RPM은 동영상 조회수 1000회당 발생하는 수익을 나타내는 측정 항목입니다. RPM은 광고, 채널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슈퍼챗과 슈퍼스티커 등 이런 여러 수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원의 다각화로 수익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조회수 1000회당 수익을 확인하여 자신의 수익 창출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PM은 광고 노출수 1000회당 발생한 비용이고 RPM은 조회수 1000회당 발생한 총수익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수익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수익은 모든 수익 유형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 측정 항목은 유튜브 수익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정 광고 수익은 동영상의 광고로만 발생하게 되는 수익입니다. 이 측정 항목은 수익원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지표로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횟수인 조회수,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개별 광고가 조회된 횟수인 광고 노출, 광고가 포함된 동영상을 시청한 횟수인 추정 수익 창출 재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조회수가 10회인데 그중 8회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면 조회수는 10회, 추정 수익 창출 재생은 8회입니다. 추정 수익 창출 재생 중 한 번은 광고가 2개 이상 포함되었다면 광고 노출이 9회 이상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수익 창출 조건이고요. 광고주가 광고 의뢰 및 광고비를 책정하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집행한 후 해당 유튜버가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 발생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경우, 광고 또는 개별 광고 형식이 사용 중지된 동영상인 경우, 해당 시점에 특정 시청자에게 게재할 수 있는 광고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국가나 최근 광고 시청 시기, 프리미엄 구독 여부 등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치며 수익 창출 재생보다 조회수가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광고 이외의 수익 창출 방안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널 멤버십이란 채널 회원이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널 구독자 수가 5,000명이 초과되어야 하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어야 하는 최소 조건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멤버십을 이용하면 시청자가 매달 반복 결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VIP 전용 배지나 이모티콘 등이 있고 유저가 멤버십 수익의 70%를 가져갑니다. 또 가격에 따라 혜택도 다른데 가장 높은 등급의 회원은 가장 낮은 등급의 혜택도 이용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는 멤버십 회원에게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10월 21일 발표된 구글에서 서비스 중인 유튜브 유료 요금제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으로 나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능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동영상을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하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상품 섹션은 시청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광고입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스토어 링크를 추가하여 상품 미리 보기가 표시되기 때문에 시청자는 동영상을 중단하지 않고도 공식 상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슈퍼챗과 슈퍼스티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시청자는 눈에 잘 띄는 채팅 메시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상단의 고정 또한 가능합니다. 구매 금액이 클수록 슈퍼챗 또는 슈퍼스티커가 피드 상단에 오래 표시되는 이점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도서관, 윰댕, 벤츠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 아동용이나 19금 제한이 걸린 경우 슈퍼챗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 창출과 광고에 관한 정의 및 기준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및 수익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신우 학우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의 광고 체계에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1명에서 1,000명 미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수익 모델이 성립되지 않아 수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10만부터 100만 명 미만, 그리고 100만 명부터 5천만 명 이상까지 쭉 있는데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다 되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CPM, RPM 등에 따른 다양한 수익 창출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은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시청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점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까 잠깐만 그 앞에서 잠깐 봐봐. 유튜브 스페이스가 뭐야 이거? 유튜브 스페이스의 경우 유튜버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런던, 두바이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촬영 스튜디오와 장비들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00명 넘으면은 지금 두바이나 런던 같은 데 갈 수 있는 거야? 네, 가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 방문해서 이제 입장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런 조건이 갖춰져야 입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면 그러면 그 비행기표 이런 거 다 주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돈 내고 가서 그냥 방문하는 거야? 네, 약간 체험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박물관 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은 유튜브 광고의 표기법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꼭 표시해야 하는 경우로는 먼저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 무료로 대여한 경우, 이 경우는 브랜드로부터 무료로 받은 선물, 광고주가 지인이라서 받은 선물 또한 상품 무료 제공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실을 표시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광고를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지급된 상품으로 인해 추천 보증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업, 공동 구매 진행을 통한 수익 배분, 동업이나 고용 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의 올바른 표기법 중 공개 일반의 원칙 중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실시된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규정에 의하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표시 문구는 추천, 보충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옆에 이미지 자료를 보시면 비교적 알기 쉽게 게시물 내의 상단 혹은 해시태그 상단, 그리고 광고나 협찬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료들은 부적절한 광고 표기 위치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게시물 내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댓글로 달거나 여러 해시태그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는 등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게 애매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 올바른 표기법, 표현 방식 중 인식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규정 중 인식 가능성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나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표기법 중 명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 그대로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지급받은 정계적 대가를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원칙 마지막으로 사용 언어의 동일성입니다.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추천, 보증을 하는 경우 동일하게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추천, 보증을 외국어로 하였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어 자막 등을 사용해서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반 시 제재 대상 및 내용입니다. 먼저 제재 대상은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이고 제재 내용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등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표시 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상 책임의 여부,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붉은색 원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중지 명령 그리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고발이 있습니다. 시루 씨 약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네. 다음은 광고와 협찬 그리고 선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각자 한 번씩 잠깐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와 욕망 그리고 돈입니다. 주작 사건, 과도한 콘텐츠 뒷광고와 사과, 연예인과 TV 방송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작은 없는 일을 꾸며서 만든다는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송대익 사건은 유튜브 세계를 뜨겁게 다룬 사건인데요.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한 지점에서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영상을 올린 송대익은 그 피자와 치킨에서 누군가가 먹은 흔적을 보였고 이를 배달원의 소행으로 몰아 지점에 환불하고 컴플레인을 넣는 그런 과정을 영상에 담았지만 그 모든 건 주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해서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표명했고 송대익은 연출된 영상을 말하고 사과를 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주작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주작은 이제 조작을 좀 인터넷 신조어처럼 좀 재밌게 말하다 보니까 생긴 말인데요. 그냥 진짜 없는 일을 꾸며서 만든다고 해서 주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작이구나. 조작인데 원래 주작이라 부르는 거구나. 네, 조작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재 같지? 아닙니다. 난 항상 궁금했어요. 주작이 뭔가 궁금했어. 그럼 이 송대익 사건은 네. 이 자기가 먹은 건데 먹은 게 온 것처럼 주작한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잘 온 제품을 자기가 이제 좀 뜯어먹고 식품에 해를 가한 다음에 그게 처음 왔던 것처럼 다시 포장을 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논란거리나 자극을 주려고 송대익이 직접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작극이구나. 자기들은 다 아는 사건이네. 네. 나만 모르네. 오케이. 다음 주작 사건은 비슷해 보이즈와 웃장이라는 유튜버입니다. 비슷해 보이즈의 경우 55만 명의 구독자를 가졌는데 1월 29일 동대구역 앞에서 도망가는 한 남성을 방진복을 중무장한 사람들이 황급히 뒤쫓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자극적인 추격전을 묘사하는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것입니다. 웃장이라는 유튜버도 지하철에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돼 있으니 도망가라는 말을 하는 영상을 찍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 조사 후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자작극을 벌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을 조금 심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사건이나 사고 등 이슈를 다루는 것이 크리에이터 정배우의 주된 컨텐츠입니다. 이러한 정배우는 수익 창출을 위해 비상식적인 컨텐츠를 진행하였고 설리와 구하라의 자살 이후 그들의 인스타 라이브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광고에 함께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트위치 스트리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있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배우는 딱히 이런 행동에 반성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좀 몸캠 유출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겪고 사과 후 잠적하였습니다. 잠깐만. 트위치 스트리머는 누구야? 트위치 스트리머는 이제 잼미라는 스트리머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배우가 잼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채널에 가져와서 올려서 그 영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조금 불편한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벌였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가장 핫했고 법체계까지 바뀌게 된 뒷광고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뒷광고는 돈을 받고 제품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 광고임을 밝히지 않을수록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광고주에게 실적이 올라갑니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에게 분노가 쏟아지는 이유는 바로 배신감입니다. 유튜버를 가깝게 소통하는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기성 미디어에서 보이지 않는 솔직함, 그리고 성공한 채널에 느끼는 기여도 때문에 사람들은 유튜버를 믿었었는데 이러한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한다는 점에서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고 관련된 가장 컸던 반응으로는 이용자의 댓글로는 광고를 안 보려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였는데 알고 보니 30분짜리 광고를 보고 있었다며 한탄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터들의 사과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보통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는데 사과나 광고 같은 영상에 아까 말씀드린 정배우의 경우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사과 생방송 중 후원으로 얻은 600만 원 그리고 광고 붙인 생방송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영상에서까지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래에 보시면 6개월의 법칙이란 것은 이제 6개월 동안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 정책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지속적 활동이 존재하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거나 커뮤니티에 게시되지 않은 채널은 수익 창출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자숙 기간을 가지더라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TV 방송사도 유튜브에 개입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KBS, SBS, MBC, JTBC 모두 좀 높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고 이들의 입장에선 따로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 없이 기존 TV 뉴스 콘텐츠를 그냥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 몇 명을 고용해 리포트를 업로드하고 썸네일만 추가하면 매달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가외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유튜브에 되게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신세경, 박민영, 한예슬, 걸스데이, 해리, 하하, 지석진 등 다양한 연예들이 있는데 이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중들은 솔직한 매력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는 연예인들이 존재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강세인 지금 대중은 꾸밈 없고 솔직한 매력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이렇게 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팬심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팬 이름을 호명하고 질문에 답을 해주며 더욱더 친밀한 느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휴식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예인이 활동을 하지 않는 휴식기를 통해 컨텐츠 제공이나 활동 준비 과정과 근황을 공개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잠깐만 이거 봐봐. 이 밑에 깨방정 유튜브에서 이 사람 네, 개그맨이지, 네, 개그 콘서트 개그맨입니다. 그치? 네, 근데 근데 개콘 출연할 때보다 훨씬 유튜브로 버는 수익이 지금 많다고 한 알려져 달에 있어서 3천만 원 버는 거야? 네, 아마 월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평균 3천만 원 정도로 잡았다고. 한 달에 3천만 원 뭘로 벌어? 이제 순수 유튜브 수익만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이 사람도 이제 뭐 몰래카메라나 그런 시민들 반응 보는 컨텐츠를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야? 네, 맞습니다. 어, 그래. 잠깐만. 지금 괜찮지?
다음. 네, 다음은 시사점인데요. 지금까지 다룬 주작, 뒷광고 등의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주목을 받긴 했지만 현재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구사하거나 교묘하게 광고를 섞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다음 페이지, 우리도 이러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더 신박하고 새로운 어쩌면 그 과정에서 매우 자극적일 수 있는 컨텐츠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명 먹고 뱉는 논란에 휩싸인 먹방 유튜버 문복희 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우리는 먹방 유튜버들이 마냥 맛있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방대한 양을 먹는 것을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먹는 활동까지 조작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물론 문복희 씨를 감싸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대중의 자극적인 니즈에 콘텐츠를 맞추려고 하다 생긴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 유튜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청자들도 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현재 2019년 기준 초등학생 장래희망 조사에서 크리에이터는 의사를 앞지르며 3위의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의 자극에 대한 갈망은 유튜버들의 과도한 시도를 만들고 이를 보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지도 못한 채 자극에 무뎌지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미스테보이즈의 코로나 관련 몰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시도하며 순수한 꿈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왼쪽 맨 아래 보시면 명확한 기준이라고 있는데 또한 유튜브가 현재 최대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고 유튜버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거대해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처럼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유튜브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들어오는데 시청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형태가 다양하고 대책 없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고와 관련하여 더 철저한 기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어두운 면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 양성 기관이 생겼고 남녀노소 모두가 공평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유튜브 시장은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말 그대로 정보와 지식의 장입니다. 행정학과 박광국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박광국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대학은 필요 없어질 것이라며 모든 강의와 지식은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다며 유튜브를 극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튜브는 그거 이러한 장점을 잠깐 신우 씨 그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해? 네, 대학은 유튜브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대면이랑 오프 강의에서 느껴지는 그 커넥션과 좀 더 소통을 하며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 부분적으로는 대학이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완전히 포섭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얘기합시다. 오케이 예. 또.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뒷광고 등의 부적절한 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청자인 저희는 보다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원래는 이제 다른 평일 때 같으면 이제 다른 조가 이제 공수를 교대하면서 이제 토론하는 게임이 룰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7대 1이야. 나 혼자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뭐 이게 논방을 할 필요가 없잖아. 다들 합의해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이걸 주제를 선택한 거야? 누가 말해볼래? 신우 씨가 말해볼래? 주제 선택 이유는 저희도 이제 다양한 다른 조들이 선택한 주제처럼 뭐 알고리즘이나 언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주제 선택할 즈음이 이제 뒷광고 관련해서 유튜브가 되게 유튜브에 대한 이슈가 많아졌던 때이기도 했고 유튜브가 좀 대학생이나 현재 좀 그런 젊은 층에게 되게 크게 와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원들 모두 신비롭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서 유튜브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아까 같은 나 같은 아재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유튜브를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이면은 알고 안 보면은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심풀이로 유튜브를 가끔 봐서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이렇게 발표를 위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더 깊게 어떤 사건이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문제는 다 돈 문제네, 그치? 그러니까 원래 유튜브가 출발할 때는 이른바 공유, 소통 뭐 이런 정신으로 출발했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 되면서 지금은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돈 떠오르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시장터 이런 데가 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네. 근데 유튜브의 문제는 물론 그렇게 된 것도 문제인데 어, 유튜브 문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잖아. 사실 내가 볼 때는 유튜브 물론 이 문제도 사실 문제야. 왜냐면 이런 문제 있지. 원래는 이제 공유라든지 소통 이런 정신을 출발해서 나의 콘텐츠를 공유해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자 이런 정신이 그야말로 SNS의 정신이고 유튜브의 정신이었단 말이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네트워크가 깔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이려 하는 구글의 소유주인 아니 유튜브의 소유주인 구글의 작태도 문제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유튜브의 문제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잖아. 우리가 또 자주 얘기했던 유튜브가 갖고 있는 그 추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잖아, 그지? 유튜브가 굉장히 추천 시스템이나 굉장히 나는 굉장히 뭐랄까 센 것 같아. 세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정말 궁금한 것 같아.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좀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왜냐하면은 그래서 약간 내 느낌에는 약간 평면적이지 않나. 물론 이제 이런 우리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는 좋았는데 약간 평면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 좀 있네 나는 개인적으로. 어때? 뭐 아무나 얘기해 줘봐. 내 혼나는 게 혼나는 게 아니라 내 코멘트 하는 거야. 코멘트 하는 거야. 우리가 덕담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음. 네, 그 음. 알고리즘이 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음. 회의할 때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다뤄보면 어떻겠냐. 근데 이것까지 다루면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그냥 광고로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떻냐라고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 분들이랑 의견이 겹칠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냥 최종적으로는 그냥 광고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 이제 유튜브가 원래는 이제 공유의 정신을 출발한 그 공유의 플랫폼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의 돈벌이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 돈을 벌기까지 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돈이라는 게 세상에 돈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거든. 그잖아.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한 욕망이 뭐야? 근영 씨. 근영 씨 갖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한 욕망이 뭐야? 저는 돈입니다. 돈이야? 네. 그럼 봐봐. 공유의 정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유라는 고귀한 가치에 대한 난 욕망도 있다고 분명히 봐, 그지? 근데 또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유인 중에 하나는 또 인센티브, 물질적인 유인도 나 굉장히 크다 보거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유튜브 같이 공유 플랫폼들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돈이라는 요소가 들어와서 이걸 하면은 내가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뭔가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 아닐까? 어떻게 봐, 근영 씨? 사실상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제가 너무 좀 그쪽에 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약간 상업적을 목적으로 하고 상업적을 시작해서 사업적으로 끝나는 걸로 많이 보여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일단은 너무 사람들이 조회수를 뽑으려고 자극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도 시작을 하고 이제 크게는 안 터지더라도 막 간간이 약간 인간적인 부분이나 약간 인륜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뭐 각자 사유는 여러 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뭐 관심을 받고 싶었다 아니면 뭐 유명해지고 싶었다. 근데 그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랑 많이 연결돼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 아니라도 우리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유튜브에 원래 같은 그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가 아니면 그 뭐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론들이 결국에는 돈으로만 뭉친다는 거에서
결국에 어차피 사회의 다른 수익성을 추구하는 부분과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오케이 이해했고 은지 씨, 내 질문이 이거야. 유튜브가 원래 공유의 플랫폼으로 출발했지. 해서 사람들의 선의에 의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고 점점 가치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네트워크가 커지고 지금은 세계 최대 플랫폼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람의 선의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사람의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는 이른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망도 강하단 말이지. 그러면 유튜브가 그런 인센티브를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참여를 갖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그것은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적당한 정도는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뒷광고처럼 뭔가 소비자라는 사람을 속이고 그러고 뭐 너무 과도한 자극적인 콘텐츠로 총 뭐 유튜브를 사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거의 전 연령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려는 썸네일이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자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게 하는 뭔가 과도한 정도는 안 좋지 않을까 생각. 뭐든지 과도한 건 안 좋아. 과도한 건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문제의식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럼 나 이걸 한번 물어볼게. 이 유튜브의 소유자가 이제 구글이잖아. 그치? 구글의 문제점은 없어? 하늘 씨. 구글이 사실은 당신들 조회수 올리면은 당신 돈 벌 수 있고 이런 유인 체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 수익도 쉐어하고 구글이 갖고 있는 정책은 없어. 구글이 초반기에는 다 공짜로 했다가 어, 이 판이 커진 다음에 이제 돈벌이로 이제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프리미엄 얘기했지만은 한국 네. 프리미엄 같은 경우 굉장히 차별적인 정책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구글이 갖고 있는 어떤 유튜브 운영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없어?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4명이서 쉐어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정책을 한국은 쏙 빼고 하고 있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시청자의 검열의 시각이나 아니면 뭐 국내 법적 제재를 규제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게 어쨌든 유튜브는 구글 소속이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정말 그런 돈의 욕망의 용광로 이런 것들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구글의 문제점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딱 번쩍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1시까지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네, 끊어질까봐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그때도 말했지만은 유튜브가 한국 사람 가장 두 번째로 신뢰하는 미디어라는 걸 깜짝 놀랐지 우리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플랫폼으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뉴스 미디어로 받아본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네는 또 이제 뉴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뉴스 미디어 차원을 얘기 안 하고 이제 이른바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어떤 화제성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 물론 좋았는데 조금 더 심층성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우리로 하여금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좀 던져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어. 왜냐면 나 같은 아재들은 들으면은 신기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 또래는 좀 많이 아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난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 그치? 어떻게 생각해? 민주 씨 어떻게 생각해? 저는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발표 다 끝났어 이제. 발표 끝났고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는데 어쨌든 고생했고 나로서는 뭐 새로운 얘기 많았어. 나 같은 아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얘기 많았는데 자기들끼리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끝날까봐 갑자기 끊어질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발표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많이 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이메일이나 연락을 줘. 오케이? 뭐 아쉬운 거 있어?
준모 씨 뭐 아쉬운 거 있어? 아니 뭐 아쉬운 건 딱히 없고 네. 내가 잔소리해가지고 잔소리해가지고 짜증나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좀 평이하지 않았나. 약간 심층을 파고들었으면 좋았는데 약간 겉모습 이런 것 그러니까 겉에만 좀 하지 않았나. 그 심층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지? 그러니까 다음에도 무슨 일을 할 때 약간 부대끼는 일을 하면 좋겠어. 약간 조금 도전적인 거 있잖아. 근데 오늘 발표는 되게 재밌었고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고생했고 다음에 만나. 안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